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이제 다음 21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평상시에 대통령을 다시 한번 뽑는 그러한 선거로 그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100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까요? 이번 대선은 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계는, 또한 우리나라는 기존의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했고, 이에 대응해서 국가의 진로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변화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뽑은 새로운 대통령은 시대적 대전환기에 국가에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즉 새로운 신경제 상황, 신국제 상황, 신대북 상황을 맞이해서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맞이한 새로운 시대적 대전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신경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신경제 상황은 크게 다음 5가지 부류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률이 5%를 상회할 때에도 우리나라는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에 그쳤고, 또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속 3%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은 5.9%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이 5%대, 5.9%대의 경제 성장률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8%대 이상의 그런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야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심각한 구조적 침체 상황을 맞이했고, 정부가 잇따라 계속 경기 부양을 취해도 침체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신경제 상황을 맞이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정책 노선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로,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존의 3%대의 경제 성장률도 부채와 버블을 무한 확대하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더욱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크게 높아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 소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장기 침체가 구조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에 포함되어 있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계 기업들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고,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계나 기업 부채가 크게 높아지자 이제는 정부 부채를 무한 확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2017년 문정부가 집권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율은 36% 정도였는데, 그 5년이 지난 그러니까 내년 초는 51%, 그러니까 15%나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국가부채 급증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 같은 기축통화국들이 아닌 이런 비기축통화국들의 경우에는 이 국가 채무 비율을 대부분 40% 선을 맞추고 있고, 그 이상 넘었을 경우에 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재정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정부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목표를 60%로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이 정치권은 포퓰리즘, 재정 지출 확장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나 건보 같은 잠재 채무들이 너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잠재 채무까지 고려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위험 상황을 크게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무한 폭증하면서 그러한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기반 성장이란 미래에 성장할 것을 가져다가 모두 소진하고 미래의 소비력이나 투자 재원을 모두 고갈시키고 구조적인 장기 침체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이 버블이 무한 확대되는 그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버블은 무한 폭증해서 사실상 비정상적인 폭증을 계속했고 이미 정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주식시장도 계속 폭증하면서 모두가 이 버블 투기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빛을 내어서 버블 주식을 사고 이런 투기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버블 주식 가격이 오른 것을 보고 이 소비를 하면서 버블 소비력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 크게 뛰고 또한 주식 가격이 크게 뛰고 자산 가격이 크게 불어난 것을 보고서 소비를 늘리는 비정상적인 소비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경제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고 그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버블 가격은 필연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곧바로 폭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곳에서 부채나 버블 위기가 폭발할 경우에 그것이 모든 곳으로 전염되면서 경제가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버블이 꺼지면서 30년 장기 침체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한 위기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이하로 유지되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한번 맞이하자 곧바로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급등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같이 버블과 부채를 무한 확대하면서 버티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바로잡고 이를 올바로 돌려놓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각종 사회복지 지출을 전 세대가 무한대로 늘리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며 있는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파탄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이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각종 공적연금들도 무한대로 부채를 확대하면서 이를 미래 세대로 떠넘길 전망입니다. 각종 공적연금이 파탄날 경우에 미래 세대는 이러한 현 세대의 복지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될 것이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조세 부담, 복지 부담의 불균형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이러한 연금이나 이 건보의 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미래 세대들은 이러한 부담을 떠안기를 거부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충돌이 확대되면서 세대 간 연대를 파괴하면서 국가 공동체 와해와 사회 해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이러한 전망은 각종 통계치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고 위기가 시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산업,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더욱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 온라인 언택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가 새롭게 바뀌는 것은 물론
기존의 소비 방식, 생산 방식, 교육 방식, 복지 방식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빠르게 진전시키고 결국 새로운 경제 상황으로 이 전면적 전환을 유발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과 어프로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온라인 언택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은 앞으로 이 글로벌 경제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전면화시키면서 글로벌 경쟁을 모든 부분으로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국의 경제 주체들은 더욱 극심한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수의 최고는 살아남고 다수의 뒤처진 자들이 몰락하면서 이 각국마다 이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국가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화의 퇴조를 말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기술의 발전,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온라인 언테크 정보통신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활동은 더욱 용이해지고 전면화되면서 특히 글로벌 소비가 확산되고 세계 최고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응해서 각국의 생산자들은 이 글로벌 분업화나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소싱을 활용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이나 동남아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의 저임 산업들의 글로벌 대공세가 첨단 산업에까지 확산되면서 국내 산업들이 줄줄이 밀려나면서 위기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발전 속도가 무한대로 빨라지면서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변화에 뒤처진 각국의 수많은 구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는 변화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신경제 상황 하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먼저 신경제 상황에서 진입하고 더욱 먼저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정책이나 어프로치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5가지의 신경제 상황 하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 정책이나 노동, 복지, 교육 어프로치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변신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라서 21대 대선이 이어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과거의 국제 판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신국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100년 전 구한말에 동북아 판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국제판도 대전환기를 맞이했고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했고 결국 우리나라는 일제히 식민지로 편입되는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판도 변화는 그때와 보다 훨씬 더 크고 전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이 이미 크게 급성장한 가운데 인도 등 동남아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21세기는 아시아 중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파워는 서구 국가들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판단은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대격동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신구 강대국들 간 파워 시프트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대응해서 이미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격돌을 본격화하고 있고 강대국들 간 충돌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새로운 이합 집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강대국 판도 교체기, 패권 교체기에는 한국은 늘 이 대환란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중이 패권 격돌에 나서고 있는데 이해가 서로 다르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패권 격돌은 더욱 본격화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권 격돌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에는 양쪽으로부터 난타당하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고 새로운 상충되는 요구가 더욱 확대되면서 그 사이에 끼어서 고통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드 등을 빌미로 해서 각종 보복을 가한 바 있고, 미국은 화웨이 등의 5G 기술 등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한 바 있으며, 또한 새로운 친미 블록 형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나라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미 반도체 부품을 가지고 금수 조치를 통해서 타격을 가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때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판도 대전환기는 우리나라 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에게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대위기를 유발하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한말보다 더한 국제판도 전환기를 맞이해서 구한말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은 친중 친미로 나뉘어서 가고 있고, 그 갈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에도 바깥의 공세에 공동 대응하기보다 친일파, 친중파, 틸러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다가 외세 담합에 완전히 당하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바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새로운 국제판도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전략을 정립하고 북한을 리드하면서 새로운 100년 생존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신대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가 마비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초보적인 시장 경제 단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를 혼용하면서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 중국은 첨단 산업까지 빠르게 진군하고 있고, 겉으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우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국가 독점 자본주의 형태를 띠고서 국내 산업을 대대적으로 진흥하면서 북한이 도저히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어정뛴 형태를 유지하다가는 결국 중국에 완전히 뒤쳐져서 100년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정치적 예속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핵을 가지고 도박에 나섰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결국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제재를 지속해서는 앞으로 생존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내부적으로 반발이 대두되면서 이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게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국제판도 대전환기에 강대국들 간 국가주의를 앞서서 대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서로 내쟁하고 있다가는 공멸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시대적 판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 골몰하고 있고 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대응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오랜 경제 제재로 대위기를 맞이해서 결국 한쪽으로 이속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유발될 전망입니다. 결국 지금의 북한 체제나 북한의 노선은 이미 한계의 상황을 맞이했고, 지금의 노선을 고수하다가는 곧 대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나서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판도 대전환기에 대응해서 북한의 변화를 리드하면서 한반도 100년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선도해야 되며, 차기 정부부터는 이러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이 평상시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신경제 상황, 신국제 상황, 신대북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변화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좌우 정치권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대적 재전환기에 처한 것을 모르고 새로운 위기를 맞이한 사실도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도 과거의 평상시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 줄 알고 과거의 시각과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권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이 파인 튜닝,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정책이나 국제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약간의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지금의 시대적 대전환기에 대응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바 있습니다. 지금 좌파의 주권은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친독 정책, 친중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기, 국제적 위기, 대북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면서 결국 기존의 좌파 노선은 완전히 실정한 것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대적 대전환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좌파나 우파의 정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적 대전환기의 위기에 대한 논쟁과 이 고민과 대안을 둘러싼 새로운 노력이 본격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직면한 상황과 이 경제적, 국제적, 남북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과 방법론 논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외부의 공세에 공동 대응하면서 100년 생존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오로지 기존의 좌우의 시각과 노선과 경제방법론, 국제방법론, 대북 방법론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내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 흠집내기만 하고 국내의 정치적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그것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대중의 위기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고 오로지 국내의 사소한 문제들의 내정에 매몰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 역시 구한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지금 시대적 위기를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대선 주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처럼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TV에서 보던 사람, 이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또한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모두 이러한 인식은 없이 모두가 과거에 평상시에 하던 시각과 인식과 방법대로 새로운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오로지 상대방 공격이나 이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의 선택이 국가의 100년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같이 새로운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시대적 대전환기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러한 시대적 대전환기에 어떠한 대선 주자들이 가장 적합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